네,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전당대회에서 85.4% 지지로 2년 동안 이제 민주당을 또 네. 이끌게 됐는데요. 그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고요. 맞습니다. 본인이 2년 전에 숫자도 참 재미있는데 77.77% 득표했던 것이 그동안 이제 1등이었는데 스스로가 그 신기록을 다시 갱신을 한 것이죠. 이번에 85.4%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12.12%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놀라워요. 근데 권리당원의 투표율을 보니까 오히려 2년 전에 37% 정도였는데 한 5%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네. 이번에 42% 정도 투표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과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77%에서 이제 85%까지 득표율을 올리면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예. 뭐 일극체제라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원들께서 과거 2년 전보다 더 많은 당원들께서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권리당원의 어떤 파워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권리당원한테 힘을 좀 주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권리당원과 또 대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하자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부터 좀 진행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까 제가 권리당원 투표율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의원은 사실 좀 떨어졌어요. 투표율이 2년 전에는 86%였는데 이번에는 75.73%로 한 10%포인트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원이라든지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도당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투표율이 오히려 좀 낮아졌다는 거,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이기체제를 하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민주당의 경우에는 권리당원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는 네. 어떤 움직임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당원들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뭐 강령에도 그런 것들을 넣었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령도 이제 개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이런 것도 아예 강령에다가 넣어버리는 상황이었죠. 이재명 대표 하면 사법 리스크 지금 거의 뭐 재판을 4개나 받으러 다니고 계신데 이번 그 결과를 보면 큰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민주당의 특히 이제 강성 지지자들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김두관 후보가 이제 처음에 출마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어떤 비명의 뭐 구심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비명 인사로서 나오고 또 출마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은 이번에 김두관 후보는 12.12%를 득표를 하셨는데 김두관 후보가 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체제에 대한 반대되는 모습으로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 그리고 뭐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저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통이 잘 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에서 TV 토론회 같은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지금 얘기 나올 금투세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보다는 뭐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든지 이러한 좀 중도 확장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다라는 형태의 말을 하는 거죠. 뭐 안 좋은 표현은 약간 꼰대 같은 느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개딸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결국 그거는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해도 본인도 당 지지층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집단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 그 표현이 뭐 셌네요. 비서진이 SNS에 잘못 올렸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시간도 막 밤 늦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김두관 후보가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 가서 전 좀 아쉬워요. 득표율 너무 낮고 그런 이슈를 전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좀 압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실 분은 아닌데 근데 또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이 대표는 이렇게 갔는데 최고위원회 지금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한 명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2명이죠. 맞아요. 그분도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 네. 전현희 의원, 네.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맞아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하고 설전 끝에 살인자 발언을 했는데 글쎄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순위를 확 끌어 올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발언 이전과 이후에 전혀 사정 변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야 뭐 당대표 연임은 확정적이지만 김두관 후보가 지난 2년 전에는 박용진 후보가 당시 의원이 나왔었는데 그때 22% 정도 득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그 정도까지 갈 것이냐? 조금 덜해도 한 15%는 나오지 않을까? 뭐 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내가 이재명이랑 친하다.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과정에서 막 공약처럼 하는 게 그런 얘기였잖아요. 사실상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 전현희 후보도 뭐 같은 맥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막판에 경기도에서의 지역 투표가 끝났을 때 이제 그러면 서울만 남은 거예요. 서울이랑 뭐 대의원 투표 정도 남았을 때 6등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은 5명을 최고위원을 선거로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5등이 이현주 의원이고 6등이 전현희 의원이었는데 0.02%포인트 차로 전현희 의원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서울 투표가 남겨져 있고 그리고 대의원 이렇게 뭐 국민 투표 이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승부수를 띄었다라고 봐요. 사실상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했을 때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뭐 근무를 할 때 뭐 지각을 했네, 출근을 제대로 안 했네 이런 것이지 이분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로 저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인도 이번이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SNS에 범생이 전현희는 뭐 그동안에 욕도 안 하던 사람이다. 근데 뭐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이 정권이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거는 0.02%포인트 차로 마지막 서울 투표가 남았을 때 승부수를 던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말이 너무 워딩이 셌잖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가 하여튼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인데 우리 강 변호사는 의도적이라는 대답을 이제 하신 거고 한 표. 예령 씨는 그 송석준 의원하고 설전 장면을 봤나요? 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나요? 의도적이라고 보나요?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몰라서 이전까지는 우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이미 이 얘기 나눴을 때도 돌아가신 분과도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랬었는데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또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는 좀 의도성이 항상 있는 거니까 의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우리 같아요. 예령 씨는 생각이 참 잘 변해요. 제가 이게 원래 2030의 특징이잖아요. 스윙부터. 근데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는 직업이어서 제가 잘했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 네. 송석준 의원이 그때 이제 법사위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권익위 얘기를 자꾸 하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담당하다가 사망하게 되신 국장 얘기를 하니까 송석준 의원이
전에는 본인도 책임 있다, 할 말 없다, 막 이렇게 네, 이제 맞아요.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트 소강되어가고. 되면서 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눈에는 하여튼 그렇게 준비된 발언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저 여러분께 지금 또 우발적인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의도적이다, 우발적이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김민석 의원은 쭉 그 1위 자리를 지켜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아니죠. 처음엔 1등 아니었죠. 그랬나요? 처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1등이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켜고 김민석 의원을 태웠어요. 그래서는 왜 이렇게 득표율이 안 나오지? 이 얘기를 한번 라방이 나간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번 투표부터 김민석 의원이 바로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누적이 되면서 정봉주 의원이 2등이 됐어요. 2등이 되고 본인이 이제 좀 약간씩의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3등이 된 거죠. 근데 본인이 그 얘기까지 해도 될까요? 천천히 얘기할까요? 괜찮아요. 일단 요거 결과 볼까요? 네. 궁금하신가요? 그러게요. 저는 1번. 집계가 됐을까요? 저는 2번입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네,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 의도적이다, 우발적이다. 참가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설득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의도적이다가 77.4% 나왔습니다. 성별 따른 결과 보겠습니다. 네,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연령별에 따라 보겠습니다. 연령별 또한 많은 분들께서 의도적이다,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10대는 100%가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치인의 숨소리까지 다 의도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렇게 우발적이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세상을 순수하고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 변호사 하신 말씀 네. 하여튼 김민석 의원이 하여튼 이재명 대표 유튜브에 잠깐 나와서 네. 얘기한 게 주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떠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근데 저는 희한한 게 이제 다음 정봉주 의원 얘기할 정봉주 후보 얘기할 건데 이분 이제 명파리 발언이 이제 완전히 자가 당착이 돼 버린 셈인데요. 명파리가 이재명을 그쵸. 한던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를 하는 다른 후보들을 공격한 거예요. 왜 이제 이재명 파리만 하고 앉았느냐 이제 이런 공격이었는데 이분도 이재명 후보 유튜브에서 방송을 길게 했거든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덕을 못 이제 보신 건가요? 출마할 때 이제 찐명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저는 정봉주 의원이 초반에는 좀 지지자가 겹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의원 하신 게 16년 전인가 꽤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그 다음에 나꼼수 같은 이제 방송에 나가시면서 굉장히 인지도도 막 많이 올라가시고 나꼼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송의 시초였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민주당에서 좀 극단적인 분들이 정봉주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팬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지금 개딸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한 본인의 이제 강성적인 이미지 그리고 설화도 있었지만 과거에 어쨌든 소통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가 되었을 때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줬어요. 정봉주 의원한테. 네. 그게 보통은 딱 생각하면은 측근한테 주는 자리가 민주연구원 원장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교육연수원 원장 자리도 줄 수 있거든요. 그걸 정봉주 의원이 받았기 때문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가까운가 보다. 원 외인사한테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주고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떨어진 강북 을 지역구에 있어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과거의 설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공천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봉주 공천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게 정봉주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양문석 현 의원, 김준혁 현 의원 뭐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봉주 전 의원만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전당대회 초반에 그 약간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는 이재명과 정봉주가 친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난번에 공천이 취소됐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초반에는 1등으로 줬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김민석 차 옆에 태우고서는 왜 이렇게 득표율이 낮아? 그러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김민석 의원은 일단은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나 보다. 그때 이제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했지 정봉주 아웃까지의 분위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본인이 박원석 전 의원과의 대화가 박원석 전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뭐 그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이재명에 대한 애정으로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잖아요. 대통령이 되지 안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애정에서 하는 얘기다. 저분은 정말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수습도 수습 불가의 내용들이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본인이 명파리를 정리하겠다, 내가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본인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의 그 친소 관계를 좀 이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의 문제도 있었고 그 얘기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끊고요. 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그 상금 순위 발표 지금 바로 해드릴까요? 봐야죠. 예. 네,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상품 받아가실 분 2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1등, 2등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게 1등 두 분이 공동 1등이시네요. 197점으로 공동 1등이시네요. 네, 여기서 1등, 2등 하신 분께 공동 1등 하신 분께 저희가 3만 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점수가 네.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의도적이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몇 %를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7.4 나왔잖아요. 그거에 근접할수록 그게 동의율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앱을 깔고 투표에 참여는 아직 못 해봐서 내일부터 적극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받아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20명이 다 나오는군요. 그럼 여기서 두 분만 가져가시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습도 실패하고 발언도 어떻게 보면 완전 망쳤는데. 맞아요. 명파리가 그래서 누구냐? 더민주 혁신에 있냐? 아니면은 지금 전당대회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냐? 그랬더니 또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혁신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약간 스탠스도 애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버리니까 나중에는 당원들이 안 되겠다. 근데 강 변호사 생각에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막판에 이분이 그 김민석 의원을 옆에 태웠을 때부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본인도 아닐까. 탔잖아요. 아니 근데 김민석 가장 먼저 태우고 물론 왜 이렇게 그렇긴 득표율이 했지만. 낮지라고 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1등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본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분은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1등 하는 게 목표였나 봐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왜 김민석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느냐, 결국에는 수석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당대표로서 뭐 잠깐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수석 최고가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청래 의원 했었던 것처럼, 근데 정봉주는 믿기가 어려우니까 김민석을 놔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김민석을 옆에 이제 선거 개입을 해서 1등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사이라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 욕심을 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석 최고를 생각하고서 들어왔던 건 아닌데 1등이 되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난 건가요? 그러다가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최고위원 안에는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판에 터뜨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위원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원석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수석이 아니라는 게 이재명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처음부터 수석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 약간 그런 게 맞물리면서 또 뭐 그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최고위원회의는 뭐 만장일치제인데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 이 얘기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하여튼 안타까운 캐릭터예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오늘인가요?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게 본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기도 팀이 움직였다, 뭐 전화 돌렸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최고위원은 하지 못하고 이제 못 들어갔고 또 의원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분 하실 거는 방송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분은 비명 캐릭터로서 방송 패널에 나와서 그런 형태의 본인의 입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이제 본격 나서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모셔봐요.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네. 한동훈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바로 받아들여서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맞아요. 이제 회담이 열리기로 됐어요. 네, 맞습니다. 회담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걸림돌이 많지는 않겠어요. 일단은 두 분이 할 얘기가 뭐 적당히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금투세 관련해서는 뭐 조금 더 특히 민주당에서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금투세 관련해서 정부와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적으로 폐지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연장이 돼갖고 그 시행이 유예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유예했으니까 이번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르게 얘기하는 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의 대선 가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인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금투세도 그동안에 이제 5천만 원씩 5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5천이 아니라 1억 정도로 올리자. 그리고 한 번 더 유예해보는 것도 검토해보자. 그러면서 조금 더 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주식 투자를 좀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개미 투자자가 한 1,400만 정도가 있다고 해요. 네. 1,400만에게는 이 금투세에 정말로 이게 시행이 됐을 때 뭐 1년에 5천만 원 수익 버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걱정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또 이 돈이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이게 미국 증시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큰 있어서 손들이 이제 빠져나갈 거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현재 금투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개인에게만 적용이 돼요. 법인, 외국인, 기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 그럼 나는 법인을 하나 세워서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게 세율이 확 낮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금투세 지금 그 법안에 적용이 받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와닿는 것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고민정 의원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본인 지역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서민정당만 표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거기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중도 확장성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는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럼요. 그거는 일단은 민주당 안에서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지금 연임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마도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공약 비슷하게 얘기한 제3자 그쵸 지금 특검법하고 그 얘기야. 지금 금투세나 종부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박앤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 또 좀 성과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이제 문제 하나를 또 가야 되거든요. 네. 하여튼 이재명 이 새 지도부
최우선 과제가 뭘까요? 1번 민생 챙기기, 2번 정권 폭주 저지. 이거는 네. 민생 챙기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거는 여야 없이 지금 민생 챙기기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게 더 많이 나올. 그리고 야, 최우선 이것도- 과제라기에는 이것도 정권 모르겠네. 폭주 저지는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민생 챙기기 지금까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정권 폭주 저지는 더 저지해라. 더 저지해라. 그만큼 많이 했으면 되고 이제 민생 챙기기 이제 시즌 시작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면 일 잘하는 이미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생 챙기기 이미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모습 더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령 씨는? 저도 민생 챙기기 우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정권 폭주 저지 정권 또 폭주 한번 저지. 걸어보겠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근데 애초에 나왔네요. 이재명 대표도 민생 챙기기가 최우선이라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 25만 원 그 지급한다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은 그걸 민생 챙기기라고 하고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이게 헌법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헌법에서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한 13조에서 17조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 편성을 바로 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헌적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두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별적인 지급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모두에게 25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민생 챙기기만 해도 누가 보면 민생 챙기기고 다른 쪽에서 보면 아니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럴 것 매표 같아요. 행위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어려워요. 매표 행위요? 그렇죠. 돈을 주고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산다는 거. 그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한번 볼까요? 네, 결과 볼게요.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민생 챙기기가 60.9%로 오늘 조금 망했네. 더 높게 별로 승률이 안 좋으신데요, 선배님? 다음 결과 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은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51% 49%로 정권 폭주 저지가 49%까지 나왔습니다. 네. 연령별 결과 보겠습니다. 연령별 결과도 민생 챙기기가 조금 더 우세하지만 30대, 40대는 한 50%를 가까이 그래도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과 정권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6대4 정도 되는 네, 6대4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문제 상품권 타실 분 알아볼까요? 네, 결과 보여주세요.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낑깡 당첨 노력 두 분이죠. 당첨 노리시고 당첨되셨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맞죠? 네. 아, 그럼 동점자 3명에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네요. 194점으로 네, 2등이 3분이시고 1등이 1분이시네요. 아마 중복으로 그럼 네 분 다. 네, 네 분 다 드리는 드려야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2등서부터 4등까지는 2만 원씩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하는 네. 얘기를 계속하면 한동훈 대표가 하여튼 그 제3자 특검법 네. 얘기한 만큼 그 용수회담에서 그 얘기 반드시 나올 거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용수회담 이렇게 아니고 당 대표들 회담. 대표회담, 25일 날. 대표회담이요. 네. 대표회담에서 그 얘기가 100% 나올 건데, 근데 조금 또 그 제3자 특검법 거기에 자꾸 또 추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제보 의혹 네. 수사. 이게 제보 공작. 네, 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JTBC에 제보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법사위의 장경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김기현 변호사가 제보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의혹들. 왜냐면 김기현 변호사라는 분이 지난 총선에서 4월 총선에서도 서대문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안 된 분이에요. 계속적으로 민주당 근처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 공수처에서 확보한 장경태 의원의 그 녹취록을 그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은 장경태 의원조차 김기현 나는 못 믿겠다. 그 사람이 다 기획한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언론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어떤 반론 기회를 주겠다면서 그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땐 다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처음부터 기획됐던 것이다라는 주장이 될 수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에서 그 조사해야 되는 대상에 이 김규현, 장경태, 이 제보 공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받지 않을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더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서는 박찬대 의원이 갑자기 한동훈 대표한테 빨리 발의를 해라. 발의한다고 이야기하고서는 그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냐. 발의 안 하면 국민들은 거짓말쟁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신경을 긁는 듯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이제 2기 연임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열려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 SNS에 그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금투세에 대해서 뭐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생 관련해서 얘기하자라고만 하고 지금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부분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폭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을 거대 야당으로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예상대로 대통령은 제2요구권 행사를 하고 그러고서는 뭐 제2결에서는 부결이 되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넘어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도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세 번째 법안까지 발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규명을 원하는 거야?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원하는데 그냥 정쟁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좀 생긴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법안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마침 또 전당대회에 나올 때 발의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안 하면 거짓말쟁이 뭐 이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요일까지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다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좀 아까 얘기한 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뭐 제보 공작 이런 것들을 뭐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밟아야 되는 절차는 저는 대통령과의 면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겠다, 당론으로 특검 자체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거는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서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특검 요청하겠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명의 의원들이 모여야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10명 이름을 넣는 의원들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여기다 이름 넣는 건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한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당론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대통령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유보를 하든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든지 이런 형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본인들이 세 번째 특검안에 대해서 발의는 했지만 부담스러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약간 뭐랄까요? 좀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 내에서 의원들과의 의견 조율 그리고 대통령과의 의견 조율 이게 저는 먼저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3차 특검은 논의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그거 올릴라 그럴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러겠죠. 올릴라 그럴 거고. 네. 무슨 뭐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잘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여튼 뭐 공약 형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뭐 그냥 없든지 네. 가든지 결정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시간만 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한번 대통령과 면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설득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원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여기에서 10명의 의원을 모아서 발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 유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 네. 되겠죠. 물론 이제 10명을 못 모은다 그러면은 무슨 당대표가 10명도 못 모으냐 이제 이런 그렇죠. 비판 뭐 받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본인이 처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